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되었네요. 뭐 누군가는 3년이면 얼마 안 됐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엄청나게 긴 3년이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뜻이겠죠. 남편과 저는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선으로 하는 결혼이 대개 그렇듯 그냥 조건 맞춰서 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꽉 찬 나이였고, 그런데 집안이나 직업, 학벌과 같은 조건들은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니라 이렇게 결혼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을 그때는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나이라는 것이 결혼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약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조금 더 급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선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저희 쪽에서 더 안달복달하는 분위기로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것 같으면 약점 잡힌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결혼부터 해야지. 안 해도 그만이라니까 뭘 그렇게 결혼에 목숨을 걸어?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요즘 다들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아니다. 너 나이 들면 옆에 무조건 네 가족이 있어야 해. 엄마랑 아빠는 어쩔 수 없이 너보다 먼저 죽을 거 아니니. 그 다음에 외로워서 어떻게 할래? 엄마는 결혼에 목을 매는 타입의 사람이었고 저는 원래 부모님 말을 대체적으로 잘 따르고 순응하는 타입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따랐습니다. 물론 남편이 이상한 사람 같았으면 그래도 안 한다고 우겨서 안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 정도 의사표현은 저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남편은 보기에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람은 적어도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잘 맞는 편 아니야? 나는 선봐서 이런 사람 만나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해. 결혼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때? 그게 프로포즈였습니다. 누군가는 무드 없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저는 그 프로포즈가 참 좋았어요. 진심이 느껴진달까요? 정말 그 사람 마음이 와닿았거든요. 더 좋고 덜 좋은 프로포즈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음만 진심이라면 말입니다. 그렇게 선을 본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선을 봐서 하는 결혼이었고 이미 양가에서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만나왔던 거기 때문에 결혼까지는 굉장히 순조로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리기는 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을 봐서 하는 결혼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면 말이죠. 저희는 급하게 하는 결혼이라고 혼수며 예단이며 대충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저희 친정에서 조금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은 분위기를 바로 감지해서 그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분이셨거든요. 그럼요. 대충 하는 건 저희도 싫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거들기도 했고 말이죠. 엄마는 정말 하루빨리 저를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주변에서 딸내미들은 다들 결혼했던 터였고 어딘가에서 또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기 힘들어지는 나이네 어쩌네 하는 말을 듣고 와서는 더더욱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스스로 약자와 을이 되기로 자처했어요. 이렇게 쓰다 보니 저희 쪽도 여지를 준 것 같기는 하네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을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 여지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바라는 것들은 꽤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기는 했지만 엄마는 본인이 그동안 모아둔 돈까지 일부분 헐어가며 그것들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집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미 분양받아둔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 친정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언젠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엄마와 아빠가 결혼자금 대신 주려고 분양받아둔 아파트였어요. 원래 전세를 줬었는데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줄 거였는데 저렇게 나오면 뭔가 주기 싫어지는? 저희 아빠가 그랬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요구만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빈정이 상하신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저 집안이랑 더 엮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아빠의 말에 엄마가 노발대발했어요. 지금 결혼 깨면 이거 파혼이야 파혼. 그러면 얘 더 시집가기 힘들어져. 그렇다고 저렇게 유난히 시어머니 있는 집으로 빤히 보이는데 보내기는 좀 그런데. 어차피 시댁은 멀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그 고생을 하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고생을 해봤으니까 하는 말이야. 저 정도면 버틸만해. 아빠가 엄마한테 길을 못 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할머니가 보통 유난히 아니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시집살이로 호되게 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한테 늘 졌어요. 본인이라도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뭐 사실 저도 시어머니가 유난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그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럴 수 있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집이 시댁이랑 멀기도 했고 끽해봐야 분기별로 한 번씩 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다 보면 저 유난도 조금 시들해지겠지. 뭐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도시락을 싸들고 말리고 싶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제 신혼집도 저희 친정에서 해준 셈이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나 가구들은 새로 샀고 그것들은 남편이 본인이 모아둔 돈으로 다 하기는 했지만 이 결혼은 명백히 저희 집에서 돈을 훨씬 많이 쓰고 하는 결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건도 비슷하고 제 나이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약자처럼 굴었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부터 삐그덕거리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너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어머니 선물로 고작 이런 걸 사오니?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명품 지갑을 선물로 사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과하다고 생각하던 차였기에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혼 전에 비싼 가방에 옷에 엄청나게 많이 받으신 상태였거든요. 다들 이 정도 하던데요. 남편이 보다 못해서 한마디 거들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본인도 자기 엄마가 심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었나 봐요. 남들 다 받는 거 나도 받으라는 말이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남들도 다들 그 정도 한다는 말이었어요. 고작 그 정도 아니니까 너무 기분 안 나빠하셔도 된다고요. 아마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작은 선물을 받고 기분이 상해하는 것 같으니 다른 집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건 작은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 겁니다. 그러니 자존심 상해하실 필요 없다고요. 더 큰 걸 바래서 하는 말이었던 시어머니의 의중을 잘못 파악한 거였죠.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 눈치 없이 본의 아니게 제 편을 드는 경우가 초반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만큼 시어머니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요구들을 했다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 말입니다. 주말에 뭐 하니? 아, 저 주말에 회사분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요. 그런 거면 좀 빠지고 집에 와서 음식하는 것 좀 도와라. 집에 손님들 오신다.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이, 어머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주는데. 그리고 나중에 인사고과에도 불리하고. 저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면 정말 속으로 웃음을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는 눈으로, 그니까 닥치라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은 그 눈빛을 또 읽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저게 다 일의 연장이라니까요.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됐다. 시어머니가 입이 대빨 나와서는 됐다고 해도 남편은 눈치 없이 중얼거리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꼬집을 때까지 말이죠. 아니, 정말 주말 등산은 누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 그런 거 싹 다 없애버려야 해.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속으로 끙 하고 있는 거 누가 모르냐고. 나이 먹을 대로 먹고 젊고 어린 사원들한테 꿍얼대기나 하고 진심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은 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쯤 되면 자기가 엄마를 욕하는 건지 진짜 눈치가 없어도 어쩌면 저렇게 없을 수 있는 건지 싶었던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기는 했어요. 자신의 어머니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걸 전혀 모르는 남편은 늘 그런 식으로 눈치 없게 굴었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남편이 사실상 눈치가 없는 척하면서 편을 들어준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명백히 눈치가 없는 타입이었습니다. 언니네 회사는 그렇게 늘 바빠요? 남편에게는 여동생 하나가 있었거든요. 좀 많이 싸가지 없는 타입이었는데 하루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요즘 정신이 더 없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 회사는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바쁘기만 해?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시댁에 자주 오지 못하는 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속으로 저는 더 안 좋은 회사 다니면서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원래 좋은 회사가 더 바쁜 거야. 내 친구들은 안 그러던데? 걔들은 한가한 부서겠지. 원래 대기업의 좋은 부서일수록 바쁘고 여기는 바쁠수록 수당을 더 쳐줘서 아마 이 사람이 네 월급 2배는 넘을걸? 여기서 월급 이야기가 왜 나와? 회사 바쁘단 이야기 하는데 월급 이야기는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바쁜 만큼 돈을 더 번다는 건데. 그래. 오빠 마누라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좋지. 싫을 게 뭐가 있어? 남편이 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한숨만을 크게 쉬고 속이 답답한 듯 가슴을 두들기길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싫을 게 없었어요. 남편이 눈치 없이 대놓고 그런 말을 다 해주고 나면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더 이상 그 주제는 언급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없을 때였습니다. 너는 친정에서 김장도 한번 안 해봤니? 뭐가 이렇게 어설퍼? 아, 저희 집은 김장을 안 하고 사 먹기는 해서. 뭐? 김장을 안 해? 요즘 사람들은 이래서 문제야. 뭐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고로 가족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정성이 중요한 건데 남이 만들어준 그 조미료 범벅인 김치를 어떻게 사서 먹는다는 건지. 너희 어머님은 왜 그런 거 안 가르치셨니? 신부 수업 완벽하게 된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남편이 있었다면 아마도 사먹는 음식이 유기농이고 더 정성스럽게 만든다. 엄마도 조미료 많이 넣잖아. 하는 등등의 눈치 없는 사실들을 늘어놓았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며느리니까요.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집으로 좀 와라. 네? 여기를요?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에서 시댁까지는 차로 1시간이 넘는 거리였어요.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거리에 시댁으로 오고 가는 건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 싫으니? 그러긴 네가 처음부터 교육을 잘 받고 우리 집으로 시집으로 왔으면 될 일 아니니. 사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노력들이 다 부질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면 안 해도 돼. 그게 말이 쉽지. 내가 어머니한테 말해줘? 됐어. 당신이 말하면 일만 더 커져. 남편이 어머니에게 말하겠다는 것도 말려가며 제가 그냥 시댁으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출근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살림이나 음식, 뭐 그런 걸 알려주려고 부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오늘은 갈비찜을 좀 해봐라. 이불 빨래랑 커튼 좀 빨아라. 대청소를 좀 해야겠으니 가구 좀 다 옮겨봐라. 그냥 부리는 사람 대하듯 대하며 말 그대로 식모살이 시켰습니다. 그게 반복이 되니 정말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특히 신우이는 제 돈을 자기 돈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툭 하면 돈 빌려달라, 이거 사달라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작은 거에서 시작했어요. 언니,
저 오늘 맛있는 것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사실 신우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본인보다 잘 버는 걸 뻔히 다 아는 신우인데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밥을 몇 번 사주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주말에는 저랑 쇼핑 가시면 안 돼요? 대놓고 나를 호구 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빡 하고 든 게 그때였던 것 같네요. 쇼핑하자고 불러내서는 자기 옷들을 다 저에게 계산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래 선물한다고 생각하고 사주자 했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고맙다라는 말을 처음에는 그래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쇼핑을 가서도 마음에 드는 옷을 짚고서는 저에게 던지듯 툭 던지더라고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다른 옷을 구경하고 말이죠. 마치 저를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기사처럼 썼습니다. 계산도 제가 다 하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쇼핑을 더 이상 같이 다니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왜요? 저한테 쓰는 돈이 아까우세요?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비싼 거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비싸지 않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비싼 게 되는 거거든요. 제 그 말에 신우이는 입을 딱 다물더군요. 본인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제가 자신에게 쓴 돈이 어느 정도였는지 말이죠. 그런데도 입을 다물고 따라다녀 주니까 나중에는 정도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르고 그게 당연한 권리인 양 구는 거였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신우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신우이한테 쓰는 푼돈이 그렇게 아깝니?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푼돈이 모여서 목돈이 되는 거잖아요. 저 혼자 사는 거면 몰라도 저도 어머니 아들이랑 같이 살림하는데 남편도 어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묻고요. 그래서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 아들 눈치는 좀 보는 편이었어서 제가 남편 이야기를 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기는 했습니다. 아마 신우이는 나중에는 본인이 정도껏 할 걸 하고 후회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게 선을 넘지만 않았어도 제가 적당한 선에서 계속 호구처럼 굴었을 테니까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도를 모르고 몰상식한 인간들이어서 제가 그 집안을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계속 저를 호구로 보는 나날들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 아닌 사건들이 있기는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말입니다. 내가 저번에 받은 가방이 있는데 너 월급날까지 참았다. 아니 제 월급날까지 참았다뇨? 그냥 본인 돈으로 사던가 그럴 능력이 안 되면 당연히 포기를 하던가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참았다니 대단히 자신이 뭔가를 배려해준 것 마냥 말하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게 맞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이 베푸는 호의를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걸 이용해서 더 큰 걸 요구하고 점점 더 뻔뻔해지니 말이죠. 이제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그 일에 관해 이야기해야겠네요. 그쯤에는 남편도 상당히 귀찮아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시댁 간의 갈등에 끼어드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그건 나는 어느 정도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뭐? 당신이 처음부터 끊어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당신 부모님이 있고 시댁이고 그리고 평생 한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왕이면 잘 지내보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계속 이렇게 지내라고? 나는 못해.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동안 말을 해도 안 바뀌시는걸. 그래도 더 이야기해봐야지. 그리고 진지하게 말해본 적 없잖아. 몰라. 나는 못해. 남편은 정말 전형적인 회피형 인간이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복잡하거나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덮어두고 해결되거나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타입 말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남편은 그 문제도 그렇게 넘어가고 싶어 했어요.
남편과 그 이야기를 길게 나누었을 때 처음으로 이혼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남편과 저런 시댁,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속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아마 그 상황에서 남편만이라도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제 편이 되어줬다면 저는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꽤 순종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에게 실망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던 때 신우이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너는 어쩌자고 그런 남자를 데리고 왔니? 그 사람이 어디가 어때서? 뭐 하나 볼 게 없잖니? 집안이 좋기를 하니 학벌이 좋기를 하니 그렇다고 본인이 번듯한 직장을 잇기를 하니 아휴 너 결혼해서 뭐 먹고 살 거야? 어? 그 사람도 하는 일 있어. 그리고 꿈도 있고. 또 내가 벌잖아. 네 월급 그거 쥐꼬리만 한 걸로 어떻게 생활해? 지금 집에서 밥 얻어먹으면서 출퇴근하는 거라. 결혼해서 네 살림 꾸리는 게 같은 줄 알아? 저는 그건 시어머니의 말에 100번 공감하기는 했습니다. 신우이는 어디서 굉장히 한량의 백수의 양아치 같은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는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부렸거든요.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그리고 집안도 별로고 학교도 제대로 된 곳을 나온 것 같진 않았어요. 아무 준비도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무턱대고 결혼하겠다고 하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법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신우이가 정말 철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이는 정말 완강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들어 누우셨고 말이죠.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시어머니는 욕심이 많은 타입이셨거든요. 너같이 돈 쓰는 거 좋아하는 애가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니? 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했어요. 신우이도 시어머니 못지않게 허영심이 있는 타입인데 어쩌다 저렇게 가진 것 없는 남자한테 꽂힌 건지 그 부분이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신우이가 어디서 돈 많은 남자를 물어올 만큼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사람은 아니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제가 듣고 보기로는 그 사람은 그 어느 정도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남자였거든요. 사랑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 네가 잘도 그러겠다. 그럴 수 있다니까? 이런 건 본인이 겪어보고 정신 차려야지.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봐야 소용없어요. 어머니,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두세요. 그리고 후회하게 둬야지 뭐. 후회 안 해. 내가 너를 모르냐? 너는 돈 못 쓰면 무조건 후회해.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 듯 했지만 굳이 나서서 말리지는 않더군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회피형이었고 복잡한 일에 끼어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린다고 들으실 분도 아니고 본인이 다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저는 사실 회피라기보다는 포기, 그리고 그러든가 말든가 나와 상관없음,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신우이는 그렇게 박박 우겼고 시어머니만 반대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었어요. 그 결혼할 남자 집안도 뭐가 없었고 시댁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신혼살림을 못 차릴 정도였기 때문에 신우이는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뭐라도 받으려면 말이죠. 그래서 집을 나가서 결혼하겠다는 둥 그런 말은 또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결국에는 네가 일을 쳤구나. 신우이가 임신한 겁니다. 그렇게 된 이상 시어머니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었거든요. 여자가 임신한 이상 이제 더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없고 신세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그렇게 되었으니 결혼을 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결국은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한동안은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가 괜찮네. 그런데 거기는 비싸네. 어디는 위치가 좋은데 구조가 별로네. 그리고 다 마음에 드는 건 비싸네. 하면서 이것저것 따지는 시누이를 보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네가 원하는 조건이면 못 맞춰준다니까. 아니, 그렇다고 애를 가진 몸으로 계단을 오를 내릴 수는 없잖아. 왜 못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잠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신우이가 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딱 언니 집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정도 되는 돈이 우리 집에 당장 어디 있어? 그런 집에 살고 싶었으면 그런 남자를 데리고 오면 안 됐지. 적어도 반반은 할 수 있는 남자로 데리고 왔어야지. 집에 그 정도 돈도 없어? 그래, 없다. 이게 어디서 맡겨둔 거 내놓으라는 듯이 굴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렇게 싸우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원래 항상 죽이 잘 맞아서 저에게 뭐만 뜯어먹는 모습만 보다가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회사에 출근해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원래 전화를 자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투가 평소 같지 않더라고요. 퇴근하고 잠깐 집에 들릴 수 있겠니? 들려라가 아니라 들릴 수 있겠니? 였어요. 한 번도 그렇게 청유형으로 말씀하셨던 적이 없거든요. 뭐 해라 와라 이런 식으로 늘 명령조로 말씀하셨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뭔가 굉장히 내가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하시려는구나 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태도가 반갑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무서웠습니다. 뭘 부탁하실지 두려웠어요. 어지간한 부탁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아가야, 혹시 너희 지금 집 담보로 대출을 조금 받을 수 있을까? 아가야라고 부를 때부터 소름이 쫙 돋는 기분이었는데 그 뒷말에는 정말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앞서 사연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해준 집이었습니다. 어디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그 집에 들어가 살면 되지 않겠냐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시어머니 본인이었고 말이죠. 대출을요? 왜요? 왜겠니? 네 시누이 시집 보내는데 쓰려고 그렇지. 사실 알고 있었는데 한 번 더 물어본 거였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말입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아서가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시어머니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호구라고 한들 거기서 그걸 그러겠다 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평소의 행태를 보아 그 돈을 갚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하나도 들지 않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바로 거절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그 돈은 꼭 갚으마. 어떻게요?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지금 딱히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고 연금과 벌어둔 돈을 쓰면서 생활하고 계셨고 그리고 시누이와 그의 남편 될 사람은 미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시어머니 본인이 막막하다는 것을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출을 하면 무슨 수로 갚겠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에 이자도 꼬박꼬박 잘 낸다고 그랬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돈도 모으겠대. 그리고 지금 일자리도 새로 알아본다고 하고. 시누이의 남편 될 사람이 한동안 백수로 있었는데 지금 당장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둘이 벌어서 갚겠다고 말이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작은 집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편이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왜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집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건데요?
걔가 그렇게 아니면 안 되겠다잖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하는 거지. 어디 판자촌에 살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기가 막혔어요. 말이 그렇잖아요. 능력은 안 되면서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래서 올케가 사는 집을, 그것도 올케 부모님이 해준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산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래서 못 해준다는 말이니? 제 말에 시어머니는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는 사실 막 나가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시댁과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을 반쯤은 하고 있었던 때에 그런 일까지 생기니 내심 그냥 이혼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에 확신만 더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안 된다 생각하는 거기도 했고요. 네, 안 돼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이어진 저의 확답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표정만 달라진 게 아니라 말투도 달라졌고요.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조로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늘 저한테 하셨던 그 말투로 말입니다. 어른이 그러라면 그러는 거지 말이 뭐가 그렇게 많아? 하라면 해.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담보로 신우이 신혼집 자금을 대출을 왜 받아야 하는 건데요? 정말 못하겠다는 거니? 네, 못해요. 이게? 시어머니는 욱한 듯 소리를 지르면서 앞에 있던 상을 뒤집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거였어서 저도 얼떨떨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우 화가 난 듯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네 하고 해야지. 어디서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 하라면 해. 알겠어?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빤히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 지방과는 이제 더 이상 안 엮이는 게 맞다. 앞으로 나는 더 불행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그 순간 번쩍하면서 눈앞이 뭔가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제 볼에서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사정없이 제 뺨을 후려친 겁니다. 그것도 온몸에 체중을 실어 엄청나게 세게 말이죠. 한동안은 멍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머리로 생각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지금 여기가 어디? 나는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딱 그랬어요.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뱉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나를 때린 게 맞는 건지 말이죠. 아니, 저는 맞는 게 맞고 시어머니는 때린 게 맞았는데 바보같이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어지간히 정신이 없긴 했나 보다 생각해요. 맞을 만하니까 때린 거다. 왜? 어른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맞아서라도 교육해야지. 억울하니? 제가 맞을 만했다고요? 그래. 어른이 하는 말 안 듣고 대들고. 저는 거기서 더 이상 말할 의지를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온몸으로 그걸 체감했달까요? 그래서 의지 같은 게 확 꺾이더라고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시어머니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너 이대로 나가면 끝이다. 어? 잘 됐네요. 저도 끝내고 싶은데. 뭐? 너 지금 이혼녀가 돼도 괜찮다는 말이니? 어? 어머니 며느리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의 사고로는 아마 그런 제가 이해되질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셨으니 이혼하고 나면 여자는 신세를 망치고 인생이 망하는 건데 제가 미쳤나 했을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건지 정말 아직도 이해되지 않네요. 야, 너 정말 끝이야. 제가 일어서서 그 집을 나오는데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나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데 그 순간부터 눈에선 눈물이 줄줄 타고 흘렀습니다. 아파서 우는 것보다는 서러웠어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인간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어야 하는 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는 귀한 딸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때 마침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종종 안부차 전화를 하시는데 딱 그때 전화를 하셨어요. 아마 저도 이성적인 상태였다면 걱정하실 걸 생각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겠지만 그때 저도 이성을 조금 잃은 상태였거든요. 그냥 어디든 울면서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아빠. 그리고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오열했습니다. 당연히 아빠는 엄청나게 놀라셨고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네요. 아시게 하더라도 그렇게 아시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마음 아프셨겠어요. 아빠는 놀라서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얼굴을 보고 기함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얼굴이기는 했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이 다 젖어 있었고 벌겋게 달아올라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시어머니에게 맞은 그 볼의 자국이 엄청나게 크게 나 있었거든요. 나중에 거의 멍이 들 지경이었으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무튼 아빠가 놀라실 만하기는 한 얼굴의 상태였어요. 무슨 일인지 묻는 아빠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울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감정도 격양되어 있어서 말을 조리 있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는지는 당연히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아빠의 화난 표정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건 처음 보는 화난 표정이었어요. 여태 아빠의 화난 그 어떤 모습보다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일단 집으로 가자. 오늘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하루 푹 쉬어. 아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가자 엄마가 호들갑을 부렸어요. 무슨 일인지 듣고서는 상당히 많이 놀라고 말을 잃으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가 정말 저에게 많이 미안해서 그러신 거였더라고요. 본인이 이 결혼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니 말입니다. 본인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뭐 엄마가 밀어붙이기는 했지만 엄마가 아니었어도 그 결혼은 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저도 조금 결혼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이긴 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친정으로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많이 울어서 그런지 잠도 아주 빨리 푹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맞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울기도 했으니 얼굴이 멀쩡할 일은 없잖아요. 아빠는? 아빠를 찾았는데 엄마가 눈을 돌리기만 하고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아침부터 어딜 가셨나 했다가 번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빠 설마 시댁 갔어? 그리고 엄마의 표정을 보니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안 말리고 뭐 했어? 제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빠의 전날 그 얼굴을 생각하면 정말 사단을 낼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집안 식구들이 아니라 아빠가 걱정되었습니다. 네 아빠 정말 화나면 아무도 못 말려. 그냥 둬야지. 그래도 그렇지. 저는 얼른 일어나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어딜 가냐며 집에 있으라고 말렸지만 저는 아빠가 걱정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도착했을 때 문이 이미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겁에 질린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좀 고정하세요. 지금 내 딸내미가 그렇게 맞고 우는 모습을 봤는데 내가 고정하게 생겼나?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난장판이 되어 있을까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집안은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밑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릎을 꿇어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쩐지 잔뜩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남편이 발견했습니다. 여보. 남편의 그 말에 아빠와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집에서 쉬라니까 너는 왜 여기까지 와?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응?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아빠가 때리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그리고 집안 물건 뭔가를 부순 흔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가는 무슨 아가? 여보는 무슨 여보? 오늘부로 내 딸은 이 집 며느리도 자네 아내도 아니니까 그런 줄 알게. 알았나? 장인어른은 무슨 닥치라고 했지? 아빠한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빠의 그 호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계속 겁을 잔뜩 집어먹은 얼굴로 눈치만 볼 뿐 말입니다. 아빠는 그대로 저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저는 그 집을 나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이죠. 아빠는 잠시 저를 빤히 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빠는 원래 그 지역에서 발이 넓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도 겹치는 지인들이 많았고 말이죠. 그래서 아빠는 제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시댁과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돌려서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내셨고 말이죠. 네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여기저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렸더구나. 그것도 남편 몰래. 시어머니가 허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사실 저도 시어머니의 씀씀이를 보면서 그 정도의 재산이 있는 건 아닐 텐데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다 못해 제3금융권까지 손을 댄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대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말입니다. 집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 시누이에게 집을 마련해 줄 돈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시아버지 몰래 다 쓴 거죠. 아니, 그렇게 대책 없는 짓을. 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애도 아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게다가 그런 일을 저지르면 큰일이 날 거라는 것도 아는 양반이 어떻게 대책 없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시아버지와 사람들에게 다 알릴 거라고 했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넘어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이유를 대고 빌린 거였기 때문에 들키면 정말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일이 그 지경까지 될 때까지 여태 뭐하고 있었던 건지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네 남편도 도장 찍을 게다. 안 찍으면 내가 다 폭로해 버릴 거라고 했어. 남편은 이혼을 하기는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과 관련된 그 어느 것과도 얽히기 싫었고 그러려면 당연히 남편과 이혼을 해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잖아. 아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신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는 거 몰랐다고 할 수 있어? 그런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당신은 그냥 귀찮으니까, 그리고 골치 아프니까 회피한 거야. 나는 어쩔 때는 당신이 어머님보다도 더 미웠어. 적어도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야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 의사까지 이렇게 완강한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합의 이혼을 했어요. 사실 집이며 뭐며 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이라 재산을 분할할 것도 없었습니다. 위자료다 뭐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곧 시댁에는 빚쟁이들이 몰려들 게 뻔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집안과 하루빨리 정리를 하고 남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이혼을 했어요. 그 뒤로 남편에게 몇 번의 연락이 오기는 했습니다. 뭐 잘 지내냐.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나는 아직 당신을 못 잊었다. 뭐 그런 구질구질한 말들이었지만요. 저는 당연히 답장하거나 하지 않았고요. 신혼집은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 사이에 집값이 1.5배나 올랐더라고요. 거기서 더 살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냥 모든 걸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었어요. 거기 있으면 남편과 살았던 것들도 생각이 날 거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당분간은 같이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그 편이 마음이 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의 소식들이 정말 밀려오듯 들어왔습니다. 난리가 났다는구나. 이자를 못 내서 사채 쓴 곳에서 집으로 찾아간 모양이야. 그 바람에 소문이 다 나서 돈 빌려준 다른 사람들도 다들 찾아가고.
그럼 어떻게 해? 어떡하긴. 네 전 시아버지가 알고 쓰러져서는 지금 병원에 입원했고 집은 내놨다더라. 그걸로 다 갚아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남편도 월급에 얼마는 빚 갚는다고 각서 쓰고 다닌다고 그런데 진짜 이 꼴 보기 전에 정리해서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 정말 그야말로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입원해 계시고 집은 내놨고 그리고 남편 월급은 물론 시누이 월급까지 일부 빚 갚는 데에 쓰겠다고 각서까지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당연히 시누이의 결혼은 깨졌어요. 시누이의 상대방 집안이 그저 그런 집안이기는 했지만 사채를 써서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 지경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복잡한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겠죠. 그게 현명한 거기도 하고요. 시누이도 병이 나서 들어 누웠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출근은 해야 해서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니라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빚을 갚는 데에 다 쓰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한 거라는 말도 말이죠. 사람이 허용이 없는 것도 정말 복이라는 생각을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제에 맞지 않는 씀씀이는 가정을 박살낼 수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돈을 쓰는 걸 좋아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시던 분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있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벌은 충분히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듣기로는 새로 이사간 집은 방이 2칸밖에 없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을 둘이서 쓴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싸워댈지 보지 않아도 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가끔 그 장면을 옆에서 구경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속이 시원해지는 결말일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전에 발을 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저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저도 상처가 덜 치유되기는 했지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고 있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와 시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십사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부디 본인 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할 때까지는 참 행복했습니다. 비록 시부모님이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기는 했으나 당시 저와 남편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닭살 커플이라고 입을 모아서 말할 만큼 서로를 사랑했거든요. 이왕이면 모두의 축복 속에서 하는 결혼이 좋겠지만 사실 결혼 허락을 바로 받지 못해 힘든 한편 저희 사랑이 참 영화 같다는 상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고는 하잖아요. 내심 저희의 사랑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부모님의 말이 상처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잘난 것 없는 여자에게 장가 보내려고 키운 아들이 아닌데 너무 섭섭하게 듣지는 말아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워낙에 잘 살고 내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니 그래. 근데 너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던데 솔직히 그것도 마음에 드는 건 아니야. 옛날 사람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다 있는 집에서 자란 애랑 아닌 애랑 차이가 있지 않겠니? 더더욱이 여자는 더 그렇지. 아휴 모르겠다. 난 어딘지 네가 묘하게 그늘져 보이는 게 꼭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말 좀 가려해요. 지금 이 자리 어떤 자리인지 모르세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 다 맞아요. 제가 엄마 아래에서만 자라서 조금 따돌림도 당했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 저 키우시려고 열심히 식당 일 하셨고 덕분에 저 강하고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어머닌 제 집안 환경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제가 있는 게 다 어느 정도 가난하고 힘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휴. 외려 당당하게 나가자 시부모님은 할 말을 잃으셨고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결국 결혼 허락은 해주셨습니다. 모진 말을 듣기는 했지만 사실 시부모님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남편은 엄청 잘 사는 집 아들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이 각자 회사를 크게 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실 손 놓고 살아도 그냥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남편이란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이유 중 남편이 그런 부유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돈에 대해 집착하거나 자랑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깔보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에 반해 거의 반년을 넘게 매달린 끝에 저랑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신혼집으로 하라고 아예 아파트를 새로 한 채 사주셨어요. 사실 다행스럽기도 하고 신이 나기도 했어요. 와, 진짜 소진이 남자 잘 만났다. 어느 시부모님이 자기 아들이랑 며느리 신혼집을 마련해줘? 물론 마음이야 그러고 싶은 사람들 많겠지만 요새 서울 집값 한두 푼이야? 너 정말 잘 만났구나. 남편 인성도 좋고.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은 꼭 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니까. 내 사비로 집 마련하려면 대출금 갚기도 빠듯했을 텐데. 고맙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해.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 뭔데? 혼수. 솔직히 계속 고민하기는 했는데 당장 모아둔 돈도 얼마 없는 걸 다 쓰면서 혼수를 준비하기는 부담이거든. 아마 많이 준비하긴 힘들 텐데 시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아. 맞아요. 그렇게 큰 집을 받으니 부담되는 것도 있긴 했어요. 바로 혼수였습니다. 시부모님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오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눈치 보이는 게 없지는 않잖아요. 친구한테 혼수 관련해서 고민을 털어놨을 때 친구는 그래도 모은 돈 써서라도 혼수품을 맞춰가는 게 맞다고 했지만 당장 저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있는 돈을 많이 쓰기에는 여러모로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번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너 어느 정도 혼수해 올 생각이니? 예단과 예물은? 일단 나는 적어도 내 명품 핸드백 정도는 네가 해왔으면 싶다. 그리고 너희 집 형편도 알고 있으니 돈은 1억 정도 생각한다. 내가 너희들 집 한 채 해줬으니 그 정도는 예비 사돈께서도 받아들여 주시겠지? 네? 어머님, 저랑은 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사실 남편이랑도 상의해봤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모은 돈을 많이 쓴 터라 일단 집안의 가구들과 가전제품들로 혼수를 하고 1억까지는 저희 집 사정에 무리일 것 같아요. 집을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대신 저희가 잘 살게 되면 후에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럼 1억을 못 주겠단 말이야? 아니 서울 집까지 받아가 놓고 뻔뻔하게 그 돈도 못 내놓는다는 게 당최 말이 되니? 나는 안 된다. 그 돈도 내가 니네 집 사정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린 금액이야. 그 정도 노력과 성의 없이 딸 시집 보내려는 집안이랑은 애초에 결혼 허락할 수 없어. 나는 내 할 말 다 했으니 간다.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결혼 허락받고 이제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1억을 해오시라는 시어머니. 그것도 안 해오면 결혼 허락 못 하신다고 하시니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도 이 얘기를 듣곤 황당해하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는 혼수품 맞추느라 너무 물이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무슨 1억이에요? 어머니, 좋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셔놓고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제가 다 창피하다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몇 번의 실랑이를 벌였고 신랑이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다 저희 엄마까지 이 일을 알게 되셨습니다. 엄마는 1억을 해오라는 것도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그 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시고 제 앞에서 목 놓아 우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얼마나 눈물로 사랑으로 키웠는지 알고 있었어요. 매일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하시고 남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버시겠다고 청소를 하러 가시고 저는 엄마의 지친 땀방울을 먹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외려 제게 미안해하며 우는 모습을 보니 그때는 저도 화가 나고 서글프기도 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오빠, 미안한데 결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오빠란 사람을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면서 살 수 있을진 모르겠어. 벌써부터 1억 못 가져온다고 우리 집안을 비웃고 까내리시는데 결혼하면 이보다 더 하실 것 같아. 소진아, 아니야. 부모님은 내가 설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응? 우리 이러지 말자. 저는 결국 남편에게 파혼에 대해 말을 꺼냈고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사실 마음속에선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마음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크게 뭐라고 한 건지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오셔선 이제부터 아무 말 안 할 테니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말이 심했어.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죽겠다고 한다. 부모로서 그 꼴은 못 보니 아들과 결혼해줘라. 진심이 담긴 사과는 아니었지만 먼저 사과를 해오시고 또 1억 문제가 없어지자 저도 다시금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그건 그거대로 미안했고요. 엄마는 여전히 그런 집안에 절 보내시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저는 엄마를 열심히 설득했고 마음은 찝찝했지만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건데 한번 먹어봐. 맛있지? 이야, 소진아, 진짜 맛있다. 너가 이렇게 요리 잘하는 줄 몰랐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엄마보다 당신 요리가 더 맛있어. 내가 와이프 하나는 진짜 잘 얻었나 봐. 당신도 참. 그 말 어머니 앞에선 절대 하면 안 돼. 화내시니까. 얼른 출근해. 회사 늦었잖아. 하지만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아니,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였어요. 파혼의 위기를 겪고 한 결혼이라 그런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무척 애틋했고 남편도 워낙에 가정적인 사람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또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잘 중재해줘서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 무척 애썼어요. 저도 그런 점이 참 고마웠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신혼집에서 남편과 산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때는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고 이날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도 시어머니와 예단 문제로 얼굴이 붉어진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또 생신날이니 공을 들여 좋은 선물을 준비해 갔어요. 바로 명품 핸드백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평소 갖고 싶다고 남편에게 노래를 불렀던 선물이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갖고 싶어 하셨죠? 한정판으로 몇 개 안 남았길래 얼른 집어왔어요. 부디 오래오래 써주세요. 아, 그래. 고맙구나. 잘 쓰도록 하마. 어머니, 선물이 마음에 안 드세요? 왜 그런 표정이세요? 혹시 다른 게 갖고 싶었던 거요? 아니다, 아니야. 얼른 케이크 먹어라. 시어머니 반응은 정말 말 그대로 떨떠름했어요. 고맙다고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막상 그러니 남편까지 이상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입을 굳게 다무시는 바람에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나중에서야 시누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거? 언니네가 1억 안 해왔잖아요. 엄마는 언제고 받을 생각이었는데 핸드백으로 퉁치려는 것 같으니까 속상했나 봐요.
뭐라고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아들내미 부부에게 언제고 그 1억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시어머니를 좋게 보고 싶어도 도저히 좋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면서 연락이 오셨는데 시어머니와 썩 사이가 좋지 않았어서 별로 나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기에 알겠다고 하고는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커피나 차 뭐 드시겠어요? 그런 건 됐고 본론만 말아마. 니들 요즘 사는 건 좀 어떠니? 네? 저도 남편도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 너도 대기업 다니니 연봉은 괜찮겠구나. 그런 말이다.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내 통장으로 붙여라. 계좌번호는 영환이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잠시만요. 어머님, 갑자기 왜 100만 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집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면 남편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의는 무슨 상의니? 아니, 부모가 달라면 그냥 주는 거지. 늙으면 모든 게 별일이다. 나나 그 사람이나 나이 들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아니, 물론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걸론 부족해. 그러니 여기에 니들이 좀 보태줘야겠다. 저는 순간 머리에 무언가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당연한 걸 요구한다는 듯 너무도 당당히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해도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10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는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하고 새 살림 꾸려나가야 해서 모은 돈들은 최대한 저축하며 살고 있어요. 만약 형편이 어려우신 거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도 남편도 힘들 것 같습니다. 뭐라고? 아니, 지금 내가 1,000만 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가 100만 원 좀 보태달라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야? 1억도 준비 안 하고 시집안 애 덕분에 잘 살고 있으면서 대체 시부모를 뭘로 보는 거냐? 시어머니는 그 카페 안에서 절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중엔 언성이 너무 높아져 카페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저도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고 도저히 시어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을 듯해 일단은 뛰쳐나오듯 빠져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 당신 기분 나쁠 수 있겠다. 그래도 용돈 드리자. 우리 부모님이 잘 사시기는 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다 부모님 덕인데 적게라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보, 내가 돈 드리는 게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어머님은 내가 1억 준비 안 해온 게 화가 나니까 이렇게라도 받으시라는 거라고. 저와 남편은 이 일로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벌였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100만 원씩 입금을 했습니다. 당연히 매달 입금하면서도 뭐 하는 짓인가 했어요. 원래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잘만 했으면 안 줘도 됐을 돈을 매달 줘야 하니 그게 아무리 남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깝다고 느껴지는 기분. 나중에는 그 100만 원조차 꼬박꼬박 드리기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모든 건 남편의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남편이 원래 저와 결혼하고 1년까지는 쭉 회사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사업으로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선 남편이 제게 사업을 해보자고 권유했었습니다. 물론 사업 이야기 처음 꺼냈을 때 전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편이라 내가 그런 쪽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냥 지금처럼 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 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우리 이제 아이도 낳을 건데 회사는 나이 차면 쫓겨나잖아.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사업이 답이야. 우리도 내 친구처럼 할 수 있다고. 응? 남편은 몇 날 며칠을 절 설득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며 알아보고 준비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저 역시 함부로 이런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진지하게 귀담아 들었습니다. 남편이 하고 싶은 사업은 렌트카 사업이었어요. 남편은 예전부터 부모님이 사업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늘 회사가 아닌 사업을 하는 그림을 그려왔다고 말했었고, 렌트카 시장도 호황기여서 잘 풀릴 거라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 시장을 잘 몰랐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었지만 한눈에 봐도 남편은 무척 간절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확신을 믿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처음이던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고 남편이 말한 것과 달리 시장은 호황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이미 저희 말고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었어요. 또 렌트카 사업을 하다 보니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차를 해외에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고 거의 차를 폐차 수준으로 만들어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회사에 있을 때보다 정신적으로도 훨씬 무척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남편을 격려하며 조금만 자리 잡힐 때까지 버티자고 했어요. 당신이 믿음 가지고 시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잖아. 우리 처음이지만 잘하고 있어. 조금만 버텨보자. 알겠어.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고마워, 여보. 조금만 더 힘내볼게. 하지만 남편은 어째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점점 기운을 잃었고 의욕마저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일은 제가 거의 다 도맡아야 했고 남편은 마음 추스리기도 바빴습니다. 연애할 때야 같이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몰랐지만 이렇게 유약한 면이 있었는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터라 저도 옆에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후에 시댁에 갈 일이 있을 때 은근슬쩍 요새 영환 씨가 사업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운을 띄웠는데 시부모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시부모님도 참 비정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저희에게 챙겨갈 건 다 챙겨가 놓으시고도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지 않으려 하시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힘든 판국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그것도 자업자득이라며 매달 100만 원 붙이기로 한 건 잊지 말라고 못 박더군요. 저희 가족 생활비도 거의 대부분이 제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해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100만 원을요? 어머니, 저 부업 뛰고 있어요. 그 전에야 남편도 돈 벌고 저도 돈 버니까 100만 원 드리는 거야 그럴 수 있었지만 어떻게 제 돈으로 생활하는 형편에서 1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달 100만 원씩 드리기는 어려워요. 아이고, 안 된다고? 예,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사업하지 말라 했지. 그러게 내 뭘 했냐. 내 아들은 회사 같은 곳에서 자기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하나부터 10까지 책임지기에는 모자라. 그나마도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대뜸 사업을 하니 이렇게 될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는 이야기였다. 저 녀석도 지 성격을 아니까 별로 안 하고 싶어 했을 텐데 네가 밀어붙여서 이렇게 된 거 다 안다. 자업자득인데 내가 뭐 네 이쁘다고 사정을 다 봐줘야 하니? 모든 걸 제 잘못인들 몰아가시니 솔직히 당황스럽네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사업 얘기는 그 사람이 꺼낸 얘기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동안 저희에게 받아온 돈이라 해도 적어도 저희가 안정될 때까지는 사정을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전 분명히 입장 전달했습니다. 가볼게요. 저게... 뒤에서 시어머니의 욕설이 날아왔지만 저는 못 들은 척 앞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사는 게 힘들다, 사업이 안 되고 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굽히지 않고 돈을 요구하셨고 제가 못 주겠다 나오자 이렇게 터져버리신 거였죠. 괘씸하다. 어디서 너 같은 걸 데려와가지고는 이래서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
사업 안 되는 것도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열심히 해봤어라. 온갖 욕설 문자가 날라왔지만 시어머니의 전화며 문자는 다 무시한 채 일만 열심히 했어요. 남편에게 말해볼까 했지만 외려 더 큰일로 번질까 싶어 꾹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뒤이어 저희 사업이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슬아슬했던 사업이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빚더미에 올라오게 된 거였어요. 이때만큼은 가진 걸 다 놓아야 빚을 막을 수 있었고 저도 남편도 열심히 했던지라 누구보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고 시어머니는 위로랍시고 얹으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지를 말았어야지. 내 말만 들었어 봐라. 이런 일이 생기나. 아 맞다. 니들 내 생일 때 올 거지? 선물은 미리 말하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해 와야 한다. 이번에는 우리 예비 의사 사위도 온다니까. 그리고 이 말은 진심이셨습니다. 돌아온 시어머니의 생일날 빈손으로 온 저희를 향해 인상을 크게 찌푸리시더니 당장이라도 내쫓을 기세이시더군요. 차마 신우이의 남자친구가 있는 자리인지라 저희에겐 말하지 못했지만 표정으론 이미 불만 한가득인 것을 다 티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예비 사위 거라시면서 고기를 모두 그쪽으로 몰아 넣어주시곤 저에게는 잔심부름만 시켰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눈밖에 난 건지 남편에게도 밥 먹으란 소리조차 하지 않으시더군요. 어머니 정말 왜 어린애처럼 저러시는 건지 모르겠어. 누가 봐도 선물 안 사왔다고 삐진 거 티내시는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올해 조금만 버티다 집으로 가자. 내가 중간에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먼저 가겠다 할게. 남편도 속이 상했는지 잔뜩 우울한 얼굴로 얼른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되었을 때 시누이가 정성스레 포장한 명품 선물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해벌쭉 웃으시곤 저희를 향해선 레이저 같은 광선을 쏘아대셨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이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도 참 대단스럽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그렇지 이런 날 어떻게 빈손으로 올 생각을 다 했니? 적어도 10만 원짜리 홍삼이라도 들고 왔어야 할 거 아니냐? 참, 의사 예비 사위 있는데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구나. 엄마, 됐어요. 이런 날 그만해요. 네, 어머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희 지금 그 5만 원도 쓰기 힘들 만큼 좋지 않은 형편이에요. 그래도 이나 저나 힘든 상황에 여기까지 왔으면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매번 그런 매정한 말로 저희를 구박하고 힘들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께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따뜻하게만 대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리 힘드세요? 뭐야? 이것 봐라, 말대꾸하기는. 니들이 돈을 바라지 않았다고? 니네 힘들다고 우리 용돈 안 챙겨준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니네 때문에 나는 계모임도 못 갖고 평소 입던 브랜드 옷도 못 입었는데 그럼 그건 다 어찌 책임질 거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노릇이지 어따 대고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용돈 안 주셔서 평소 입던 고가 명품 브랜드 옷 못 입었다고 화내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저도 남편도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자며 제 손을 잡고 이끌었고 저는 그대로 남편을 따라 나가버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 아니야. 우리 오늘 일 다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자. 어머님 말 신경 쓸 거 하나 없어. 우린 우리 길 가면 돼. 저희는 그렇게 사업을 정리하고 저도 남편도 바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고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정적으로 화가 났으니까요. 다행히 월급이 있으니 1년 정도 지나자 그때부터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근데 원래 일이라는 게 하나 사그라들면 하나가 터지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이제 좀 입에 풀칠 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남편과 슬슬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더 늦기 전에 우리 애 낳고 싶어. 나이 들면 나 출산도 힘들고
애들도 건강하지 않을 확률 높다고 하잖아. 당신이나 나나 이제 좀 힘든 시기 지나고 금전적으로 안정됐으니 애를 낳아도 괜찮지 않을까? 나도 당신한테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지금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 아들이 좋을까, 딸이 좋을까, 하나만 낳을까, 둘 정도는 낳을까,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데 때마침 시댁에서 남편에게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나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시아버지가 주식하다가 본인들 노후 자금을 다 날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가 다음날 오셔선 손을 내미셨습니다. 니들 모은 돈 있지? 그것 좀 줘봐라. 네? 무슨 모은 돈이요? 니들 자녀 계획 세우고 하면서 돈 모으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 주라고. 시부모님의 말은 뻔뻔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저희가 힘들 땐 그리 구박하시고 돈 안 준다고 떼쓰시던 분이 또 저희에게 또 돈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과 제 입장이 달랐습니다. 여보, 그냥 드리자. 당신 나랑 자녀 계획 이야기한 거 기억 안 나? 앞으로 우리 애 낳고 그러면 솔직히 지금 100만 원 보내는 것도 아껴서는 저축해야 될 판이야. 그런 상황에서 당신까지 돈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우리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것도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당신이 어떤 맥락에서 걱정하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달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렇게 큰 신혼집 얻어주신 거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개념으로. 나는 절대 이해 못해. 애초에 당신 사업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도와주셨음 이렇게까지 올 일 없었어. 지금 100만 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 상황에서 돈 더 나가는 거 용납 안 돼. 당장 애 없다고 해도 원래 애 생기기 전부터 저축해야 하는 거 몰라? 한참을 그거로 싸우다가 결국 남편이 제 말에 뱉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물러터진 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신혼집 해달래서 해준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먼저 해주신다고 한 건데 뭘 그걸로 보답을 해야 한다는 등 어쩌고 하는 건지. 아무튼 안 주는 쪽으로 일단락이 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 한동안은 어색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할 말이 있으니 오늘 시아버지랑 같이 들릴 거라고요. 대충 오실 시간 맞춰서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과 기다리고 있자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와서는 대뜸 너네 이사 가야겠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라니요? 어안이 벙벙한 눈으로 보자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네 신혼집으로 사준 이 아파트가 이번에 알아보니 7억에 올랐다더라. 내 처음 이 집 사줄 때는 이럴 생각이 없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사정이 좋질 않으니 이 아파트를 팔고 너희는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른 7억만 우리한테 줘라. 한마디로 시부모님이 신혼집으로 사준 아파트가 7억에 올랐으니 저희한테는 변두리로 이사를 가고 집값 오른 7억은 그대로 자기들한테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저희 집 가격 오른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말로 저희 집만 가격 오른 거 아니잖아요. 저희 집 7억 올랐으면 다른 집들도 최소 몇 천, 최대 몇 억은 올랐을 텐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본인들이 먼저 사준 집 이제 와서 돈 오르니 고스란히 빼가려는 심보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지금껏 시어머니에게 당한 게 많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진정하라며 일단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같이 살펴보자길래 부글부글 끓는 속을 내리누리고 남편 말대로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저희 각자 회사가 지금 집에서 멀지 않아서 출퇴근하기 편했는데 그런 거 다 고려하면서 집값까지 같이 보자니 완전 경기도 변두리까지 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제 출퇴근 시간도 왕복 3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이건 우리가 시부모님한테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고 싶은지 며칠만 더 찾아보자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지금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나중에 애 낳고 하면 여기 근처에서만 살 거 생각하고 어린이집이며 뭐며 혼자 죄다 알아본 상황인데 그래서 일부러 남편 출근하고 없을 때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때 이야기를 마저 하고 싶다고요. 이 집 저희가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같이 주신 거잖아요. 만약 어머님이 한 1, 2억 정도만 요구했으면 저도 생각 못 해볼 거 아니었어요. 근데 오른 집값을 그대로 달라고 하는 건 솔직히 아니지 않나요? 저희 집값만 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남편 출근, 제 출근 다 따져보면서 이사 가려면 올랐다는 7억 다 투자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님 주식 망한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도 낳고 잘 살아야 하는 저희한테 그런 무리한 부탁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한 말이긴 한데 진짜 엄청나게 욕하더라고요. 무슨 내 아들을 잡아먹는 여자라느니 뭐니. 아니, 저랑 남편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시부모님도 결국 저희 결혼 허락한 상황이면 저로서는 당연히 저랑 남편 살 길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들도 아니고 자기들이 집 줬으면 그만이지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절대 안 돼요. 저희 여기서 이사 못 가요. 그런데 한 번 더 못을 박으며 대들자 시어머니가 대뜸 제 머리채를 쥐고 막 흔들었습니다. 짜증이 확 나서 제 머리채를 쥔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내고 그대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핸드폰과 지갑만 챙겨들고 바로 나와서는 집에서 좀 먼 카페로 향하며 씩씩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상황이 전부 화가 났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남편한테 10번도 넘게 전화를 해서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 잡은 거 다 이야기했어요. 난 당신 부모님이랑 인연 끊고 살아야 할 것 같아. 당신도 여기서 행동 똑바로 해. 나야 아니면 부모님이야? 당신이 부모님 택할 거면 난 이혼할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음 가라앉히고 집에 가니 시어머니는 떠났는지 없더군요. 발 닿은 자리 하나하나조차 싫어서 물걸레로 바닥 빡빡 닦고 남편 퇴근까지 기다렸는데 남편이 진짜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는 이야기 좀 하자길래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시부모님이랑 이렇게 실랑이 하면서 살기 싫으니 당신이 나랑 시부모님 중 한쪽을 택하라고요. 당신이랑 살고 싶어. 부모님이 다시는 안 그러도록 할게. 인연도 끊어. 당신 너무 물러터져서 분명 시어머니가 불쌍한 소리 하면 금방 혹해서는 또 이런 일 생길 것 같으니까. 알았어. 엄마랑도 연락 안 할게. 걱정하지 마.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 동의 없이 집 팔아서 돈 시댁 주면 확 뛰어내릴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찾아와도 절대 문 안 열어주고 저는 남편 핸드폰으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그리고 집 번호까지 전부 차단시켰어요. 근데 대체 누구 핸드폰을 빌려서 그렇게 문자랑 전화를 하는지 매번 다른 번호로 문자가 날라오고 전화가 오길래 연락하는 족족 차단할 테니 헛수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철저히 시부모님과 멀어진 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짜증날 때가 많았는데 영 끊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웃을 일만 생기고 그 뒤로 1년 만에 아이도 낳아서는 남편과 셋이서 단란한 가족으로 살기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애가 복덩이인지 아이 낳자마자 남편도 승진을 하고
저도 비록 다니던 회사는 못 다니게 되었지만 프리랜서로 수입이 좋은 일이 들어와서 원래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어서 저축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다고요. 무슨 일인데? 당신 솔직히 이야기해. 이미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이야기한 지 몇 개월 됐지? 미안해. 실은 어머니가 나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왔어. 너무 힘이 든다고 하시더라. 공과금도 밀린 것 같은데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내 회사까지 오신 것 같은데 딱 1,00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 우리 지금 집값도 전보다 더 올랐고 당신이나 나나 벌이도 괜찮잖아. 응? 물론 수중에 당장 나가도 상관없는 1,000만 원 정도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한테 줄 돈은 땡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의 머리채까지 잡고 제가 무슨 엄청 나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는데 막말로 그런 시부모 뭐가 이쁘다고 제가 생돈 1,000만 원을 줘야 하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럼 자기 월급에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주겠다며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그것도 반대했습니다. 지금 남편 월급이며 제 월급이며 다 제가 관리하고 있고 생활비에 저축할 돈 다 계산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근데 그 이후로 남편이 제게 말을 안 걸었습니다.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고 독하다면서요. 시부모님이 제 친부모도 아니고 저한테 잘해준 게 하나 없는데 왜 저한테 그런 걸 강요하는지. 더군다나 남편이 사업 망하고 힘들었을 때도 말 한 번 따뜻하게 해주시지 않은 분인데 남편에게도 외려 섭섭하고 이렇게 남편과 멀어지는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결국 전 1,000만 원이 아니고 그냥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그러기 싫었지만 시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깨끗이 여기서 다 털자는 마음에서 그래야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지금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말씀하신 7억을 고스란히 돌려드렸습니다. 돈이 아까운 것보다 더는 시댁 식구들과 얽히기 싫었기 때문에 차라리 주고 나니 의외로 속이 시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머리채 잡히고 그런 일까지 당했는데 평생 잊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어머니한텐 절대로 당신 손찌검 하지 말라고 말해뒀어. 남편도 제게 고마워했고 전 그렇게 모든 게 정리가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100만 원이 입금이 안 되었던데 니들 무슨 일 있니? 네? 돈을 입금하라고요? 기가 차 이제는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7억을 요구하셔서 이사 가서 해드렸더니 여전히 1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예, 너 어딜 가? 마저 이야기 끝내고 가야지. 주겠단 거야 말겠단 거야? 너 확실히 말해라. 못 주겠어요, 어머님. 돈이 아깝네요. 사실 어머님께 드리는 건 10원 한 장도 아까워요. 그러니 이런 일로 저 다신 부르지 마세요. 네, 저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고스란히 다 퍼부었습니다. 머리채 잡혔을 때도 가만히 있던 저였지만 이젠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제 눈에 문방구 하나가 띄었어요. 저는 거기로 달려들어가 은행놀이 세트로 된 것을 몇 개 구매하곤 거기에 있는 가짜 지폐들을 모조리 시어머니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이제 됐죠? 이 돈 가지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돈도 아까운 사람이야. 노안 시어머니의 얼굴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전 그대로 집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모조리 이 일을 말했고 그 뒤 시댁과는 영영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가 7억에 모자라 또 이런 돈 욕심을 부리는 거에 질렸는지 오는 연락도 받지 않고 먼저 연락도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야 저 몰래 몇 번 하는 눈치였지만
이번 일로 남편도 정말 학을 뗐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잘 살고 있습니다. 명절날 시부모님 얼굴 보지 않아 편한 마음뿐이네요. 아마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모두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